마인드 스케치. 쌩쌩 부는 겨울바람에도 봄 기운이 스며있는 걸까요? 아무리 막아보려 해도 차가운 바람일지라도 자연의 섭리를 따라 꽃이 피는 것을 막을 순 없죠. 마음에 심긴 작은 소망의 씨앗 하나, 아무리 매서운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싹을 틔우게 됩니다. 소망의 씨앗을 심는 시간,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 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The Last Goodnight의 Pictures of You 들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마인드 스케치 일부 시간 마인드 테라피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누고요.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인드 연구소 마랩팀과 함께합니다. 김인숙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유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오프닝에서 봄 이야기를 꺼내봤는데요. 벌써 봄 기운이 풍기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아직 바람이 매서운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봄의 씨가 숨겨져 있나 봐요. 봄의 씨요. 네, 마음에 심긴 소망의 씨앗 하나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싹을 틔우게 된다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너무 인상적이에요. 네. 마음에 소망이 없을 때 만난 어려움은 정말 어렵게 넘기는 반면에 이 소망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 왔어도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때 어려움은 또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익어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곁에 있더라도 마음에 심긴 소망 하나로 우리 삶이 단단해지리라 믿습니다. 네네. 네, 마음에 소망을 넣어주는 시간이죠. 마인드 스케치 사연 읽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벤처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이제 근무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요. 작년부터 저희 부서에서는 개인이 한 달에 한 번 상품 기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는데요.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회사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품이 걸려 있다 보니 직원들과 경쟁하게 되는데 점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어요. 특히 저랑 같이 입사한 동기하고요. 늘 제 기획서는 반려되고 동료의 기획안이 채택이 되는데요. 동기와는 같은 조건에서 시작해서 같은 업무를 해왔는데 이렇게 차이를 느끼는 건 처음입니다. 그 동료 기획안과 제 기획안을 비교해봐도 크게 차이 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답답해서 대리님에게 제 기획서를 피드백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개요부터 시작해 세부 계획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이유는 대상 선정이나 실행 전략 같은 건 괜찮은데 작성 단어가 알맞지 않고 띄어쓰기도 틀린 부분이 많으니 다음부턴 꼼꼼히 신경 쓰라고 하셨어요. 듣고 보니 제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싶더라고요.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 친구와 제가 회사의 마케팅 계획서를 작성하게 돼서 둘 다 밤을 새워가며 기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저기 검색도 하고 자료도 찾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는데요. 결국엔 이번에도 동료의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신입 때는 나름 일을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혹시 대리님이나 과장님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열등감도 생기고 업무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어디 가나 경쟁 구도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면 개인의 역량도 키우고 또 회사가 얻는 이익도 많지 않을까요? 네. 어딜 가나 밥그릇 싸움이긴 한데 문제는 사연의 주인공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고 또 열등감도 느껴서인 것 같아요. 네,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자칫 퇴사로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아, 네.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마인드 스케치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오늘의 솔루션 바로 시작합니다. 강사님. 네. 기획을 한다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죠. 네. 예, 제품 생산의 첫 단추가 바로 기획입니다. 없었던 것을 탄생시키는 일이기에 참 매력적인데요. 보통 시장 조사를 통해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기능을 갖춘 신제품을 구상하는 계획안을 세웁니다. 예, 입사 초기에는 대개 주위 사람이나 상사의 업무 처리 방식을 보고 업무를 파악하며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는 단계인데요. 사연 주시는 분은 3년 정도 일을 하셨다면 경험도 이제 많이 쌓이시고 네.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기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 어느 정도 일이 네. 익숙해지셨으니까 자신의 아이디어로 기획서도 쓰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도전과 혹독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가는데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까짓 것쯤이야 하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마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예, 사연을 보면은 그게 중요한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작은 것이라도 그냥 지나치는 건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거대한 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작은 실금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큰 걸 이렇게 신경 쓰다가 지나친 작은 것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죠. 네, 그렇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비교해 보면 지능과 체력 같은 건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미묘하고 작은 차이에서 성공과 실패가 갈리죠.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는 마음의 디테일입니다. 마음의 디테일. 네. 살면서 작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죠. 네. 빨리빨리, 이 그죠? 빨리빨리 네. 문화를 통해 세계가 놀랄 만큼 고속 성장을 이뤄내기도 했고 빠른 속도는 곧 경쟁력이 돼서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는데요. 정작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과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잊고 쉽게 놓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기야는 그 작은 것들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혹시 하이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글쎄요. 네. 하이니 법칙이란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네, 미군 장교 출신의 하이니가 발견한 법칙입니다. 하이니는 퇴역 후에 보험회사의 감독관이 되었는데요. 고객들과 관련된 5만 건의 사고를 면밀히 연구하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법칙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네,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까지는 같은 종류의 사고가 중간 크기로 29번 발생하고 경미한 사고가 300번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즉 사고의 징후들이 300번 이상 나타나기 때문에 네. 대형 사고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불감증 같은 안일함이 큰 사고를 부른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지금 나오는 결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사소한 것을 놓치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정확히 짚어봐야 합니다. 문제는 항상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대리님의 충고를 다시 생각하면서 일에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작은 부분, 디테일입니다. 디테일이요. 네. 우리가 평소에도 디테일이란 말을 좀 자주 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디테일은 원래 미술 용어입니다. 그래요? 네. 디테일? 작품 전체 중 세부적인 부분을 이루는 말로 또는 세부적인 묘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옷의 경우 바느질 선이나 옷깃, 소매단처럼 한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작고 섬세한 부분을 그냥 놓치고 가게 되면 그로 인해 엄청난 손실이나
불이익을 당한다는 걸 하인리 법칙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비록 그 작은 부분이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작은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한 예로 중국 저장성의 한 냉동새우 판매회사는 유럽의 수입업체로부터 제품 수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유럽 현지의 검역소에서 이 회사가 수출하는 1000톤의 냉동새우를 검사한 결과 항생물질의 일종인 클로람페니콜 0.2g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새우의 양이 50억 분의 1밖에 안 되는 극소량인데 수입업체로부터 수입 거부에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했다고 합니다. 50억 분의 1이면 정말 극수량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각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 함량으로 인체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선 충분히 좀 찜찜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긴 그렇죠. 한데요. 근데 원래 새우에 항생 물질이 나오나요? 아니면 공장 같은 데서 들어간 건가요? 네, 조사를 해봤더니 새우 껍질을 벗기는 가공 과정에서 물질이 들어간 거라고 합니다. 새우 껍질을 벗기는 건 기계가 아닌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데 그렇죠. 사람이 네. 하겠죠. 일부 직원의 손에 습진이 생겨서 클로람페니콜이 함유된 소독약을 바르고 일을 하다가 새우에 그 성분이 묻게 된 거였어요. 네, 이런 사소한 실수, 미미한 오류가 결과적으로 막대한 회사의 손실을 가지고 온 겁니다. 1000톤이나 되는데. 네, 진짜 생각지도 못한 데서 원인이 나왔는데요. 직원들은 별로 생각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깨진 유리창의 이론도 이런 디테일의 문제입니다. 네. 1969년 미국 스탠퍼드대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한 흥미로운 실험인데요. 미국 슬럼가의 골목에 2대의 중고 자동차 보닛을 열어놓고 단 한 대만 유리창을 조금 깨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지켜봤는데요. 네. 뜻밖에도 일주일 후 두 자동차의 상태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본인만 열어놓은 차는 별로 변화가 없었지만은 유리창을 깬 차는 고철더미가 된 거예요. 나머지 유리창까지 몽땅 작살나고 낙서투성이에 타이어, 자동차 배터리까지 사라졌습니다. 네, 단지 유리창 하나를 조금 끼워놓았을 뿐인데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부른 그러네요. 거죠. 그렇게요. 이미 유리창이 깨진 차니까 네. 더 이제 망가져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범죄 심리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1982년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발표했는데요. 작은 무질서와 사소한 범죄를 방치하면 더 큰 사고와 심각한 범죄로 번진다는 이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부분과 큰 부분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은 범죄 도시로 악명 높았던 뉴욕의 치안 대책에 실제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네. 조지 킬링이 지하철의 흉악 범죄를 줄이는 대책으로 낙서 지우기를 제안한 겁니다. 그건 그냥 청소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걸로 범죄가 줄어들까요? 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교통국이 그 제안대로 전동차의 낙서 지우기를 시작하자 범죄율이 주춤했고 4년쯤 지나자 놀랍게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낙서만 지우는데요. 네. 네. 그리고 1994년 취임한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아예 뉴욕시 전체를 이 이론을 도입해서 낙서, 신호위반, 무인승차, 쓰레기 투기 등을 가혹할 만큼 단속을 했더니 중범죄의 70% 이상이 줄어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네. 네, 낙서와 범죄가 전혀 다른 문제 같지만 결국 이 둘은 연속선상에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에 대해 관대해지면 다른 하나에 대해서도 관대해지게 된다는 걸 깨진 유리창 이론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네. 네, 거기에 우리는 작고 사소한 문제 하나가 크고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진짜 작은 것에 신경 쓰고 마음을 쏟는 버릇을 들여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디테일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이 디테일을 통해 성공하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네. 여러분 명품과 가품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시나요?
요즘은 잘 그러게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요즘은, A급, 네. B급도 있어서. 네. 디자인의 명품 로고가 아니라 지퍼나 봉제선 같은 디테일로 가려낸다고 합니다. 디테일. 네. 그리고 유명한 털털털 이야기도 있죠. 털털털이요? 네. 그게 무슨 얘기죠? 네, 저는 알아요. 네. 네. 네, 청취자들을 위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옛날에 집신상수 아버지 아들이 있었습니다. 집신장수. 네. 네. 이들은 며칠 동안 집신을 삼아서 장날에 내다 팔았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만든 집신을 따로 팔았는데요. 사람들이 와서 이래저래 만져보고 신어보고 하다가 결국엔 아버지가 만든 집신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의 집신이 아들 것보다 더 비싼데도 네. 아버지 집신은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다 팔렸습니다. 그렇군요. 그제서야 아들이 만든 집신이 하나둘 팔렸고 팔다 남은 집신을 갖고 집에 돌아온 아들은 은근히 부하도 나고 욕심도 생겨서 다음 장날에 팔 집신을 야무지고 모양새 네. 있게 공들여 만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예. 없겠네요. 그런데 장날에도 사람들은 아버지가 삼은 집신을 먼저 사갔는데요. 네.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왜 아버지 집신부터 사갈까요?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비록 아들이라도 장사하는 이 마당에 경쟁자이니 가르쳐 줄 수 없다. 냉정하시네요. 네. 다음에 장사정신. 나 네. 죽을 때 가르쳐 주마. 이유가 뭐였을까요? 글쎄요. 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아들은 답답했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니 더 캐물을 수 없었습니다. 네. 세월을 흘러 아버지가 운명할 때가 되었고 이제 곧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집신이 잘 팔리는 비결을 가르쳐 주셔야죠. 그렇죠. 가르쳐 주고 가셔야죠. 그러자 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넘기며 입을 뗐습니다. 유라 씨 뭐라고 했죠,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숨이 넘어갈 직전에 네. 털 이러면서 돌아가셨죠. 네. 털이요. 네. 아버지는 그 말만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떠올리며 털이 무엇을 뜻하는지 고민해 보았으나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일을 치르고 아들은 아버지가 삼은 집신을 오래 기리고 싶어서 창가에 잘 두었는데요. 어느 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아버지의 집신에 그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들의 입에서 하고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바로 집신의 차이를 발견했는데요. 뭐였을까요? 아까 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쵸. 아버지 집신에 털이 달렸을까요? 털이 더 많았을까요? 아버지가 삼은 집신은 잔털이 없었습니다. 그쵸. 잔털, 그 예. 집신의 잔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버지는 집신을 삼은 뒤 집신에 일어나 있는 지푸라기 잔털들을 일일이 잘라냈던 거죠. 그러니 아버지의 집신은 맨발로 신어도 껄끄럽거나 따갑지 않아서 좀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구입을 했던 겁니다. 네. 잔털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잔털이 있고 없고가 작은 차이 같지만 네. 신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요소인 거죠.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이 잔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구나.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를 깨달은 것이죠. 이렇게 작은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아주 사소한 것들이죠. 맞아요. 그렇네요. 네. 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보통은 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미루고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1%의 차이는 때로 치명적이 될 수도 있고 네. 결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쵸. 어려울수록 1%의 차이는 더욱 중요해진 거죠. 사연 주시는 분도 기본에 충실하면서 작지만 강력한 디테일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기획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면서 눈에 잘 보이지 않거나 또 티가 나지 않으면 놓치고 무시하는 경향이 정말 큰데요. 사실 성공한 사람들이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작은 거,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 일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완벽하게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인드가 세상을 움직이고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오늘 강연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유라 씨는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청소하는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모서리를 잘 청소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라고. 네. 그때까지 지금까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오늘 강연 들으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디테일이란 게 그렇게 중요하고 특히 털털털 이야기 들으면서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 해주신 두 분 벌써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네, 다음 시간은 또 어떤 사연, 어떤 강연으로 여러분들을 행복해드릴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상은의 벽.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최근 몇 년간 한국 사람들 입에 가장 자주 오르내린 사람을 꼽으라면 누굴 꼽으시겠어요? 어렵고 비싼 요리를 쉽고 간단한 레시피로 가정에서 맛볼 수 있게 대중과 교감하는 요리 연구가, 실력 못지않게 보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미소와 말투로 안방극장을 장악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은 더본 코리아 백종원 대표입니다. 그는 한식은 물론이고 아시아에서 미 대륙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고 해박한 요리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요리의 지식들은 어떻게 쌓였을까요? 언제부터 요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대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 삼아 일한 호프집을 한 달 만에 인수하고 3년간 3개의 가게를 운영하며 15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려던 그를 가족들이 뜯어 말렸고 그 덕에 학사 장교로 지원한 백종원 씨는 인수한 나이트클럽을 헐값에 넘기고 그 돈을 주식에 투자했지만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포병 관측 장교로 복무하던 시절 부대밥이 하도 입에 맞지 않아 차라리 직접 만드는 게 낫겠다며 취사반에 들어갔습니다. 장교가 자기 임무를 팽개치고 취사반이나 기웃거리니 참모 장교들에게 곱게 보일 리 없겠죠. 그런데 부대 식당을 기습사찰한 사단장이 밥맛을 보고 백중희의 보직을 정식으로 인정하면서 그때부터 참모 장교들의 대우가 180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는 장교 출신자 중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초이자 전무후무하고 유일무이하게 급양 과장으로 보직한 사람입니다. 1994년 원조 쌈밥집을 내놓으며 요식업에 뛰어들었고 1994년 더본 코리아를 설립했지만 취미로 가볍게 운영하는 수준이었고 이곳에서 번 돈으로 건축자재를 수입해서 인테리어 사업도 하고 건설업도 하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IMF 금융위기로 완전 망해버렸죠. 수중에는 17억 원의 빚과 원조 쌈밥집만 남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잘 알거나 좋아하는 사업이 아니면 손대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쭉 외식 사업에만 매진한 백종원. 실패는 예방주사와 같다며 실패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1998년 한신포차를 시작으로 2002년 본가, 2004년 해물떡짐 0410, 2005년 새마을식당, 2006년 백다방, 홍콩 반점 등 내놓는 아이템마다 대박을 치며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백종원.
본격적으로 대중들의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2015년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통해서였는데요. 인터넷 개인 방송 포맷을 이용한 이 프로그램은 4명의 팀이 자신만의 콘텐츠로 시청률 경쟁을 벌이는데 그의 입담과 감각으로 6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단숨에 화제가 됐습니다. 요리하는 것만으로도 바빴지만 네티즌들과 채팅방에서 소통하는 것을 잊지 않은 덕분이었죠. 백 대표가 보여주는 소통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 바탕에 공부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식. 둘째, 이것을 절대 어렵게 풀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부담 없이 금방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셋째, 그의 말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말이 장황하지 않고 핵심을 바로바로 짚습니다. 그리고 넷째, 진정성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와 밝은 표정도 한몫하죠. 최근 백종원 씨가 방송 활동에 매진하는 이유는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화제를 몰고 있는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요식업계 종사자들과 소비자 모두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요식업 종사자들에게는 충분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장사를 하기 힘들다는 것. 또 소비자들에게는 종사자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지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내가 한 일은 그들의 진짜 모습을 찾아주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백종원 대표. 그는 오늘도 소통의 아이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쾌함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입니다. 하지만 산 위에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져서 80도씨에서 끓기도 하고 압력이 높은 밥솥 안에서는 120도에서도 끓죠. 우리 마음에도 행복에 끓는 점이 있습니다. 가진 게 많아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 가진 게 없어도 소소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 행복의 조건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끌어넘치길 바라며 마인드 스케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